지난달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꼭 한 달 만인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천 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에 전 세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네, 국내 유입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 수가 5천 명, 최다 기록을 경신하면서 가장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게 처음 보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5천 명이라는 숫자인데 이게 사실 이 증가 추세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보통 진단검사 수가 줄어드는 일, 월, 화는 숫자가 적습니다. 이거 주말 효과죠. 화요일에서부터 수요일에 늘어나게 되는데 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은 이 전주에 보면은 전주까지의 최고치가 4,115명, 이게 역대 최고치였거든요. 그 화요일 날이 2,699명이었어요. 그래서 1,008명이 증가했는데 비해서 이번 주에는 지금 오늘 5,123명, 어제가 3,032명이니까 2,091명이 증가했습니다. 하루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가 추세로만 봐도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망이 34명이나 나왔는데 이 사망률 또한 이게 역대 최대치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지금 11월 달에 828명이 사망을 하셨어요. 하루에 27명. 이거 굉장히 외국에 비해서는 물론 적습니다만은 상당히 높은 숫자고 사실 사망자가 확진된 이후 위중증이 되고 사망하는 이런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월별로 봤을 때 지금 지난달 이번 11월 달이 0.96%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누적 사망률이 0.81%인데 이 누적 사망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위중증 화율 사망률이 전부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럼 얼마나 유행이 퍼지고 있느냐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지표로서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증상 없이도 가서 모든 사람들이 진단받을 수 있는데 이 숫자가 14만 2,885명이 진단을 받았는데 1,922명이 확진이 됐어요. 이 숫자도 처음 보는 숫자거든요. 예. 이 1,922명이라는 것은 전체 확진자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역당국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즉 역학조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환자들이 이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감염도 지금 확산일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종변이 오미크론인데 국내에서도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발견이 돼서 분석 중인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부의 경우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를 경유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나이지리아는 우리가 남아프리카의 8개 국가 안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지리아에서 만약에 확진이 됐다 그러면은 이 아프리카 전 대륙이 이 오미크론이 이미 지역사회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사실 이분들은 이미 일주일 전에 귀국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일단 진단검사만 받고서 해제가 되는 상황인 것인데요. 예. 사실 그 72시간 이전에 음성은 받았기 때문에 비행기는 탈 수 있었고요. 그렇죠. 귀국한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1일째, 5일째의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이 5일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전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분들이 지금 확실히 이 오미크론이라는 것은 밝혀진 바가 없어요. 예. 지금 상황으로서 의심 환자라는 것이 알파, 베타, 감마는 양성인데 델타는 안 나온다. 델타라는 좀 다른 바이러스다.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인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정도고 아마 45명이 같이 동승해서 입국을 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만을 보면은 그 안에서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것은 비행기란 특성도 있고 우리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또 이 비행기를 탈 때에도 음성이었었고 사실은 이분들이 확진을 받은 시기에도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바이러스 배출량은 적었을 것으로 보여서 상황은 사실은 이 더 이상의 확진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제적으로 이 정밀 역학조사를 해서 이분들의 동선을 다 찾아서 빨리 차단하는 것은 지금 중요한 일일 것이라고 보고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2, 3일 지나면서까지도 진단검사를 더 해봐야 됩니다. 네. 뭐 지역사회의 전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거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입국을 차단한 나라를 8개 국가에서 더 많이 늘려야 될 가능성은 있어야 될까요? 근데 그 넓히는 거를 어디까지를 넓힐 수가 있을까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는 이스라엘하고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자국민은 입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효과 자체는 제한적이고 그 대상의 확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오미크론이 굉장히 전파력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어느 지역에 얼마나 있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입국 제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효과는 의문시되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과연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온 적이 없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입국한 모든 확진자들의 염기 서열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환자가 들어와 있었는가 아닌가를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니까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에 네덜란드에서도 발견됐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미 그 오미크론 자체는 꼭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됐다고 볼 수도 없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찌됐든 남아공에서 맨 먼저 분석을 한 건 사실입니다. 남아프리카라는 그 지역들은 이런 분석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빈곤 국가들이기 때문에 늦었고 남아공에서 먼저 발표를 분석을 해서 WHO에 보고를 해서 한 100개 정도 샘플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샘플이 이미 네덜란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왕래가 유럽하고 남아프리카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교류가 활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디서 발생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남아프리카에서 발생했다는 건 확실해 보이고요. 이것이 교류에 의해서 유럽에 이미 가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이건 뭐 그전 델타라든지 뭐 모든 바이러스들이 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에 거를 뒤져보니까 나왔더라. 결국은 지역사회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원인은 사실은 남아프리카부터 시작을 한 것이죠. 예, 이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앞서 말씀해주신 높은 전파력도 그렇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치료제, 백신 이걸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우려 섞인 시선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런데 우선 치료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적당한 치료제는 사실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과연 이 예방 접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 어느 정도 떨어뜨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세포 면역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입원율, 위중증화율, 사망률은 분명히 낮춰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뭐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전파력은 굉장히 강하다고 하지만 입원율, 이 병독성에 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병독성이 상당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지금 아직은 추측 단계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실험실에서 실험해보면 이런 것들은 다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만을 보면은 남아프리카에서 유행하는 상황은 델타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이것들이 전파력이 강해서 더 우세종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파력은 분명히 강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보도에서 들어보신 적이 없는 부분들이 과연 오미크론으로 그럼 위중증이 됐다거나 사망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거든요. 예. 오히려 더 좀 약한 증상을 나타낸다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뭐 델타 바이러스도 젊은 층에서는 약한 증상이에요. 그런데 고령층에 갔을 때 얼마나 이제 위중증이 나오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네. 어찌됐든 지금으로 봐서는 델타보다 만약에 더 약하다면은 사실은 감염력, 전파력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죠. 델타를 바꿔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방 접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즉 위중증화되는 걸 막을 수 있고, 또 지금은 치료제가 머크 치료제인 경우 이제 일단 승인을 권고했거든요. 우리가 치료제를 무기로 써서 가질 수가 있고, 또 뭐 정 안 된다면 개량 백신까지 만들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개량 백신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지금의 3차 접종을 좀 더 철저히 함으로 해서 항체량을 늘리고 고령자들을 보호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나은데. 뭐 사실은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한 델타 바이러스의 반 정도의 위중증화를 나타낸다면은 오히려 인류를 봐서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들에 있어서 예방 접종은 어려운데 이 바이러스가 넓게 퍼짐으로 해서 전 인류의 면역력이 높아진다면은 사실은 집단 면역에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 접종이 있고 치료제가 있고 자연 면역에 의해서 이런 면역이 획득된다면은 좀 더 종식 또는 엔데믹으로 가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어 내년 봄 이후에 좀 완화된 유행을 맞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죠. 즉 이 변이가 많다고 해서 꼭 그 모든 변이가 강력한 쪽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RBD라고 그래서 우리 몸의 ACE2랑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딱 결합하는 부위가 지금 10개 정도의 변이가 있거든요. 근데 델타는 한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5배 더 감염력, 전파력이 높아진 거냐면 사실은 그런 계산은 말도 안 됩니다. 이 10개 중에 과연 몇 개나 플러스고 몇 개가 마이너스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비례해서 전파력이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앞에 닥친 우리나라의 문제로 돌아오면 병상 확보가 우선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재택 치료를 하라라고 하는데 재택 치료를 하게 되면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고민도 있을 거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게 뭐 해결이 될 문제겠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과연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10,000명까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당장 5,000명 되는데도 사실은 거의 뭐 의료 체제가
붕괴되기 직전의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럼 재택 치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랑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관리 인원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이 잘 만들어져야 있어야 되고 긴급 이송 체계가 잘 갖춰져야 되고 그 이송 체계상에서 빈 병상이 있어야 위중증으로 됐을 때 환자가 상황이 악화됐을 때 바로 입원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총체적으로 좀 지역사회 지자체에서 좀 준비가 덜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많아질 경우에 있어서 우리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동거하는 가족들이 다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10일 격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20일 격리까지 가는 것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20일 격리를 하면서 그 필수적인 외출 같은 것이 일어났을 경우에 지역사회의 이 조용한 전파들이 과연 막을 수 있는 것이냐. 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준비 부족인 것은 확실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씩 고쳐가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여러 가지 대비책들이 있습니다. 뭐 거점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즉 생활치료센터이긴 하지만 치료 기능을 일부 집어넣고 또 위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것은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갑자기 위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자택 대기 중에서 사실은 이송 중에 사망하시는 분, 응급실 가서 사망하시는 분 여러 경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철저한 대비가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